파트 1, 챕터 1, 서비스 세일즈의 이해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비스라는 뜻은 알고 계시죠? 노예가 주인에게 충성을 바친다는 의미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이후에 일반적인 봉사, 무료라는 의미로 확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옷가게나 식당에 가서 서비스 없어요? 뭐 중국집 가서 서비스 없어요? 무료로 좀 달라는 의미로 서비스라고 칭하고 있죠. 서비스는 학자마다 좀 다양한 정의를 내렸는데 그냥 통합적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시장에서 판매되는 무형의 상품, 형태가 없어요. 상품으로 소비자에게 만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서비스의 특징 많이 기억하고 계시죠? 형태가 없는 무형성, 다르게 제공되는 이질성, 쉽게 소멸되는 소멸성, 분리할 수 없는 비분리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좀 기본적으로 외워둘 필요가 있죠. 다음 서비스의 3단계입니다. 자, 서비스 1단계, 비포 서비스라고 하죠. 사전, 현장 서비스, 온 서비스, 사후 서비스, 애프터 세일즈 서비스라고 합니다. 네, 사전에는 이제 판매 전 활동이죠. 판매하기 전에 뭐 카탈로그를 보낸다라든지 광고, 상품 기획, 소개, DM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현장 서비스는 서비스의 본질적인 부분이죠.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 순간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사후 서비스는 바로 판매 후 활동입니다. 뭐 AS 같은 게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뭐 유지 보수, 해피콜, 상품 잘 사용하고 계세요?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이러한 뭐 해피콜이라든지 서비스 보증 등이 해당이 되죠. 다음 서비스는 알겠는데 그럼 서비스 세일즈란 무엇이냐? 단어에 대해서 좀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서비스 세일즈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 만족과 매출 증대를 동시에 달성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 만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매출 증대까지 동시에 달성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제품 판매와는 달리 좀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전략과 기술이 필요하고요. 고객이 지속적인 만족감을 느끼게 해서 재구매로 세일즈맨을 지속적으로 찾도록 해서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세일즈 관련 용어가 또 시험에 가끔 출제가 돼요. 세일즈 토크, 세일즈 에이드, 세일즈 엔지니어. 예를 들어서 뭐 서비스 세일즈에 대한 설명으로 뭐 틀린 것은 옳은 것은 해서 이러한 것이 보기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죠. 세일즈 토크는 세일즈맨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행하는 상담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담. 토크. 에이드. 뭔가 돕는 거잖아요. 판매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자료와 도구예요. 돕는 거예요. 그 마시는 에이드 아닌 거 아시죠? 돕는 그런 에이드고요. 엔지니어. 전문적인 상담 지식과 판매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어서 고객에게 기술 지도까지 할 수 있는 프로 세일즈맨을 말을 합니다. 자, 우리 뭐 자동차 매장에서도 엔지니어 분이 따로 오셔서 그 견적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거나 이렇게 상담을 해 주시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비스 세일즈의 등장 배경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이러한 서비스 세일즈의 특징 한번 볼게요. 핵심이 누구죠? 서비스 세일즈 핵심은 바로 직원입니다. 직원. 고객이 아니에요. 왜요? 여기서는 서비스 세일즈의 특징을 말한 거잖아요. 뭐 서비스에 대한 특징이 아니라 서비스 세일즈에 대한 특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직원이 중요한 거죠. 자, 서비스라는 상품을 제공하는 직원이 상품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비스 세일즈의 마케팅 주체는 또 누구예요? 서비스 직원이라는 거죠. 직원. 예. 직원은 스스로 걸어다니는 광고, 판매 촉진의 수단이 되고요.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주체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즉 직원에게 투자하는 것이 곧 상품 개발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세일즈의 활동은 전을 포함할까요? 후를 포함할까요? 전과 후 모두를 포함합니다. 예,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자, 세일즈 포인트의 개념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서비스 세일즈의 5가지 기능. 예, 기업과 고객을 연결하고 고객 창조를 하고 고객 관리,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 수익 증대 이러한 것들을 창출할 수 있겠죠. 다음 서비스 세일즈의 방법입니다. 예,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인적 판매가 있겠고 구전 마케팅이 있겠고요. 캐치 세일즈 이것도 시험에 가끔 독립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뭐예요? 바이럴 마케팅. 자, 인적 판매는 판매자가 직접 고객과 대면해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자, 인적 판매의 특징은 특정 고객의 요구에 유연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판매 대상이 되는 고객에게 좀 선별적인 접근이 가능하고요. 즉각적인 피드백, 고객과 좀 장기적인 관계 구축 가능하죠. 그리고 유능한 판매원을 선발하는 교육 훈련에 많은 비용이 투자되기도 하죠. 예, 왜냐하면 인적 판매이기 때문이에요. 대인 판매. 다음 구전 마케팅입니다. 네. 기존 고객이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고객에 추천하도록 유도하는 마케팅 기법이에요. 말을 통해서 말을 또 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전 마케팅이죠. 입구자를 쓰는 거죠. 입구자. 다음 캐치 세일즈입니다. 캐치, 뭔가 잡다라는 것인데 고객이 이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낚아채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그래서 서비스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인 거죠. 우리 예상치 못한 설문조사, 길 가다가 캠페인 참여해주세요. 혹은 사은품 제공 이런 것을 빙자를 해서 소비자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를 낚아챈다는 의미에서 캐치 세일즈라는 명칭이 붙여진 겁니다. 자, 바이럴 마케팅도 독립적으로도 문제가 자주 출제가 돼요. 자, 바이럴 무슨 뜻이에요? 바이러스의 형용사거든요. 마치 바이러스처럼 전파가 된다, 전염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뜻이에요? 잠정적인 소비자들 사이에 소문이나 여론을 조장을 해서 상품에 대한 정보가 끊임없이 전파되도록 유도하는 마케팅 전략을 말합니다. 파트 1, 챕터 2 서비스 세일즈 전략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서비스 세일즈에 대한 개념을 앞쪽에서 배웠잖아요. 자, 고전적인 세일즈. 고객에게 상품 설명이라는 것에 좀 중점을 두었어요. 판매 제안. 근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런 현대적 세일즈로는 고객과의 관계 형성이라는 거죠. 고객의 니즈와 욕구를 파악을 해서 신뢰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자,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뭐예요? 고객의 마음을 쉽게 열어서 구매 결정을 촉진할 수 있는 게 바로 세일즈의 개념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과거에는 관계 형성이 굉장히 짧았어요. 고객 파악 다 비슷비슷하죠. 그리고 판매 제안 또한 다 비슷비슷하겠어요. 그리고 마무리. 하지만 현대적인 시점에서는 어때요? 관계 형성 및 관계 강화가 늘어났어요. 고객 파악 더 해야 되고요. 판매 제한은 좀 짧아졌죠. 그리고 마무리는 더 짧아졌다. 이게 바로 현대 21세기 세일즈와 고전적인 세일즈의 차이의 그래프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비스 세일즈의 단계별 상담 전략이 있어요. 일단 잠재 고객을 발굴해야 되겠죠. 1단계. 자, 잠재 고객 발굴 순서는
타깃 대상을 선정을 하고 고객의 관심사항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죠. 그리고 얻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고객의 관심 유도 및 고객과의 만남을 좀 추진을 해서요. 고객으로부터 받은 명함 분류, 만남 평가, 공통점으로 친밀감을 향상합니다. 상호 약속, 그리고 첫 만남 후 24시간 이내 연락. 예, 좀 자연스럽고 좀 일반적인 내용일 수 있지만 이 순서를 잘 기억을 해두실게요. 다음 충성도에 따른 고객 분류. 예, 시험에 자주 나오죠? 별 3개입니다. 자, 충성도가 뭐예요? 충성도는 바로 로열티예요. 예, 고객이 특정 기업 혹은 브랜드, 상품, 서비스 등에 지속적으로 애착을 가지고 반복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말하죠. 네. 그래서 이러한 충성도에 따라서 고객 분류 어떻게 하죠? 다 중요해요. 의심, 잠재, 일반, 단골, 옹호인데 충성도가 가장 높은 게 바로 옹호 고객이라는 거야. 가장 낮은 것은 의심 고객입니다. 네. 여기 내용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로열티에 따른 충성 고객 분류가 또 있어요. 로열티. 가격 로열티가 있고 인센티브 로열티, 관성적, 편의적, 독과점적 로열티가 있어요. 가격은 그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이 가격 경쟁력 때문에 유지되는 충성 고객을 말해요. 그리고 인센티브는 구매 시 얻는 보상, 포인트, 쿠폰 등 인센티브를 통해서 형성된 충성 고객을 말합니다. 관성적인 건 좀 편의적인 건데 습관적으로, 좀 타성적으로 특정 브랜드나 상품을 그냥 좀 지속해서 그때 구매했던 거 재구매하면 되니까 이렇게 좀 편의를 많이 선호하는 거죠. 네. 독과점적 로열티. 시장에서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독점적이거나 과점적인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면 그냥 이거 제일 1위 사면 되지. 이러한 충성도를 말합니다. 네, 또 다음 참여 관점에 따른 고객 분류도 있어요. 이것도 다 중요해요. 뭐가 시험에 나올지 몰라요. 로테이션대에서 나오거든요. 직접 고객은 1차 고객이라고도 하고 간접 고객은 2차 고객이자 2차 소비자라고 하죠. 자, 내부 고객. 자, 단골 고객 앞에서 한번 다루었던 것 같은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구매는 하지만 추천하나요? 추천은 하지 않아요. 자, 이제 옹호 고객 정도가 돼야 추천할 정도의 충성도를 가지죠. 충성도라고 되어 있는데 충성도입니다. 오타 죄송합니다. 다음 의견 선도 고객. 제품을 직접 구매하진 않지만 평판, 심사, 모니터링 등 영향을 미치는 고객이에요. 그리고 의사결정 고객이 있어요. 직접 고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이나 집단, 직접 물품을 구매하지 않는 고객을 말합니다. 결정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외의 고객, 이제 한계 고객이라는 단어도 가끔 나오기는 하는데 분명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은 해요. 근데 수익성 측면에서 기여도가 낮거나 유지 비용이 높아요. 자, 이런 고객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에요. 좀 줄일 필요가 있고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바로 디마케팅, 역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다음 2단계입니다. 타겟 고객에게 다가가기. 자, 우리 라포 형성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라포 한번 배웠어요.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친밀감, 뭔가 신뢰, 이러한 심리적 유대감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뭐예요? 니즈를 파악하는 겁니다. 잠재적인 니즈가 있는데 고객이 아직 인식하지 못했거나 좀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은 욕구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고객이 좀 인식하고 있진 않지만 적절하게 해결책을 제시하면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고객의 말에 경청을 하고 고객의 정보와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어요. 질문. 자, 그렇다면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예, 질문의 종류도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거든요. 질문 유형, 개방형, 폐쇄형, 문제 질문, 상황 질문, 확대, 해결이 있습니다. 자, 개방형은 앞에서 좀 다루긴 했어요. yes or no가 아니라 다양하게 열어두는 거죠. 어떤 디자인을 좋아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방되어 있어요. 즉, 답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다양해요. 다음 폐쇄형입니다. 예, 아니요 또는 특정한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대중교통 이용하셨어요? 예, 아니요. 폐쇄적이죠? 다음 문제 질문이에요. 고객의 문제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고요. 고객의 문제를 자신의 제품으로 해결 가능한지 이해하고 적절한 질문을 합니다. 다음 상황입니다. 고객이 처한 특정 상황을 파악을 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질문 방식이에요. 하지만 너무 많이 사용할 경우 고객이 짜증을 낼 수가 있어요. 저희 가구를 구입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희 청소기 성능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고객이 이미 처한 상황을 파악한 거죠. 이미 가구를 구입했다라는 걸 파악을 하고 있고 청소기를 이미 사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정보를 수집한 거죠. 확대 질문입니다. 고객이 답변한 내용을 보다 깊이 탐색하거나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확장하여 묻는 질문이에요. 즉, 상대방이 이미 제공한 답변을 기반으로 더 구체적인 정보나 배경을 얻기 위해 질문을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자, 해결 질문. 고객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찾도록 유도하는 질문 방식인데요. 고객의 불만이나 니즈를 파악한 후에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질문의 효과.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예, 질문. 흥미를 자극하는 질문을 통해서 친밀도를 높여주죠. 그리고 답을 하면서 스스로 답을 얻게 됩니다. 고객으로부터 핵심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상대방과 교감을 느끼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합니다. 상대방의 생각도 자극할 수가 있고요. 질문을 통해서 사람을 더 논리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감정이 통제되고요. 대화의 방향을 통제할 수 있어요. 고객이 자신의 관심사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 경청이 아닌 질문을 통해 파악할 수 있어요. 네. 다음 상품 설명하기요. 와우 팩터 발굴하기라고 있는데 자, 와우, 우리 놀랄 때 이제 와우라는 말을 쓰잖아요. 즉, 제품, 서비스, 콘텐츠 등이 고객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충성도를 높이고 입소문을 확산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네. 세일즈맨은요, 좀 차별화된 경험과 감동적인 요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 이러한 것들로. 자, 고객 설득을 위한 페이브 화법도 시험에 좀 독립적으로 출제가 되는데 페이브가 뭐야? 자, 우리 많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앞글자. feature, 특징, advantage, 장점, benefit, 혜택, evidence, 증거를 이제 앞자리만 따서 페이브 화법이라고 해요. 뭐냐?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설명을 해서 고객을 설득하는 세일즈 기법입니다. 네, 세일즈 기법. 일단 특징을 말합니다. 그리고 장점을 설명하고요. 혜택을 말하고요. 그에 따른 증거를 설명하면 좀 더 설득을 할 수 있다라는 화법이에요. 네. 다음 반론 극복하기입니다. 반론은 거절이 아닌 반대 의견을 제시한 고객의 심리 상태예요. 이에 당황하지 말고 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응대로 대처를 해야 되고 반론은 그냥 고객의 의문사항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서 충분한 근거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효과적인 반론 극복 방법을 한번 볼게요. 일단 긍정적인 말로 시작을 한다. 반대 내용을 명확히 한다. 반대 이유를 설명하고요. 반론을 요약해서 말을 합니다. 다음 상담 마무리하기, 클로징입니다. 예, 클로징. 세일즈 마무리 기법이에요. 예. 권유형. 고객이 자연스럽게 구매하도록 부드럽게 권유하는 방식이거든요. 상담 마무리 단계에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 제품 사용하시면 더 편리한 생활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는 게 바로 권유형. 다음 지시형입니다. 마무리 후 기법이라고도 하고요. 계속해서 실행을 계획하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 AS 필요할 경우 보증서 가지고 방문하시면 돼요. 일종의 지시죠. 다음 양자택일 마무리요. 선택 마무리라고도 하고요. 고객에게 선택권은 주되 구매 자체는 이미 사실화,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거죠. 제품을 카드로 하시겠어요? 아니면 계좌이체로 하시겠어요? 다음 2차적 마무리입니다. 매우 인기 있는 방식인데요. 고객이 먼저 작은 결정들을 차근차근 함으로써 비교적 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승인형 마무리. 주문서 마무리라고도 하고요. 고객이 이미 구매를 결정했다고 가정을 하고 자연스럽게 마무리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계약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여기 연락처를 적어주시겠어요? 다음 긍정암시 마무리예요. 고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마무리 기법입니다. 이 내용을 꼭 외우고 계시겠습니다. 다음 고객과의 관계 유지하기입니다. 팔로우업. 지속적인 관심과 연락을 통해서 관계 유지하는 게 좋죠. 이러한 로열티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좋고요. 자, 굿맨의 법칙. 시험에 종종 출제돼요. 자, 뭐냐? 고객의 불만을 잘 해결하면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충성 고객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무시하면 부정적 입소문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원칙이에요. 이 스토리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굿맨, 존 굿맨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꼭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자, 고객 구매 결정 단계별 세일즈 전략. 고객이 구매할 때 이제 단계별로 그 세일즈 직원은 어떻게 전략을 펼칠 수 있느냐인 건데요. 1단계는 일단 고객의 니즈나 문제인식을 해야 돼요. 다음은 정보를 탐색해야 되고요. 대안을 평가할 줄 알아야 하며 불안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매 후 행동까지 적극적인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파트 1 챕터 3 서비스 세일즈의 성공 전략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비스 세일즈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일단 관계 마케팅 중요하다고 했어요. 관계.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을 해서 좀 지속적인 거래와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마케팅 전략을 관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단순하게 판매 목적이었다면 현재는 지속적인 관계 마케팅으로 변화를 하고 있죠.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수익 증대를 도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장기적인 관계라는 게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계 마케팅을 하는 목적 볼게요. 기존 고객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것과 고객 관계 강화, 상호 이익 극대화가 있어요. 네. 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관계 마케팅의 효과 볼게요. 자, 기업 측면에서는 고객 평생 가치가 증대된다. 이건 뒤에서 좀 자세히 다룰게요. 고객을 유지하는 비용이 절감되죠. 왜냐하면 굳이 홍보를 하지 않아도 구매했던 기존 고객이 또 재구매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경쟁사에 대한 진입장벽 구축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 고객의 측면에서는
내가 느끼는 지각 가치와 관계 가치가 극대화가 되고요. 개인화된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고객의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제품과 서비스 구매에 대한 지각된 위험을 방지할 수가 있죠. 자, 고객 평생 가치. 이 부분도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편이거든요. CLV라고 해요. Customer Lifetime Value. 이건 무슨 뜻이냐? 한 명의 고객이 기업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발생시키는 총수익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한 명의 고객이 죽을 때까지 그 기업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수익을 말해요. 즉, 고객이 기업에 처음 구매한 시점부터 거래를 중단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매출의 합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측정하는 개념이에요. 네. 자, 관계 세일즈. 관계 마케팅은 알겠고 관계 세일즈 뭐죠? 좀 비슷할 수 있는데 고객과 그 직원, 세일즈맨 간의 장기적으로 신뢰를 구축해서 지속적인 거래를 유도하는 어떠한 방식이라는 거죠. 세일즈 방식. 네. 이러한 것이 핵심입니다. 자, 관계 세일즈가 중요한 이유는요. 기업 매출의 60-70%는 기존 고객으로부터 나와요. 이러한 기존 고객이 구전 효과를 해줌으로써 신규 고객 창출까지 용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일즈맨의 업무적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주고요.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비용이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다. 예. 이게 가끔 바꿔서 시험 문제에 좀 헷갈리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두실게요. 어떤 비용이 더 저렴하다?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비용이 더 적다. 네. 자, 신규 고객 창출보다 기존 고객의 이탈 방지 및 재구매가 더 중요하다. 예. 자, 밑에 보시면 관계 마케팅이 한번 정리를 해놨죠. 관계 마케팅이 브랜드 차원의 장기적인 고객 관리 전략이라면 관계 세일즈는 세일즈맨의 고객 중심 세일즈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관계 마케팅은 이 브랜드를 계속 이용하도록 만들자라는 의미라면 관계 세일즈는 이 고객이 나를 통해 지속적으로 구매하게 만들자라는 이러한 차이점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객 유형별 상담 전략이 있는데요. 좀 다양하게 나와 있죠.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 자, 상담 전략을 먼저 이렇게 보기를 들어서 이에 맞는 상담 그 고객의 유형은 어떤 유형인가요? 답을 이제 체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예. 근데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한번 쭉 읽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우유부단한 경우에는 이도저도 잘 선택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위해서 의사결정 내려주길 바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사항 주면 되죠. 네. 그리고 질문 통해서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좀 빈정빈정되는 사람 있어요. 문제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좀 국소적인 문제에 집착을 하거나 그렇지만 추궁이나 면박을 받으면 좀 피하는 이러한 성격이 있습니다. 빈정빈정 되는 거죠. 이러한 경우 대화 초점을 주제로 유도해서 해결에 집중을 하고요. 자존심을 존중을 합니다. 예. 냉정한 태도, 마찬가지로 질문 활용법. 자, 전문가형이에요. 권위적인 느낌이 있고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자존심을 건드리는 언행을 삼가해야 되고요. 직원의 전문성을 강조하기보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아무리 고객이 전문가라 한들 직원보다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좀 그럴 경우는 조금 적을 수가 있죠. 고객을 가르치는 듯한 언행은 지양을 해요. 네. 그리고 좀 친밀감을 형성을 한다. 불평, 불만형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좀 불평을 늘어놓아요.
사사건건 좀 트집을 잡는 분들은 회피나 반론으로 고객을 자극하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한 후 이해를 시킵니다. 네, 그래서 설득해 나가는 것이 좋아요. 네, 그리고 밑에 내용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의 상황별 상담 전략이에요. 네. 자, 큰 소리로 말할 때 큰 소리로 말하기보다 오히려 목소리를 낮춰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 나의 목소리가 컸구나를 인식하게끔 해야 되는 거야. 네,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세일즈 화법. 네, 이것도 좀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이죠. 세일즈 화법이란 고객과의 대화를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좀 효과적으로 설명을 하고 신뢰를 구축해서 구매를 유도하는 대화 기술을 의미를 합니다. 구매를 유도하는 거죠. 구매를 유도하는. 자, 상담화법 한번 볼게요. 이게 다 중요하긴 해요. 독립적으로도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야, YB. 보상화법은 고객이 저항하는 서비스의 약점을 다른 강점으로 보완하여 강조하는 화법이에요. 이거 너무 비싼데요? 아, 고객님, 초기 비용이 좀 높긴 한데요. 유지보수가 거의 필요 없어.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예, 고객이 저항하는 이런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시켰죠. 보상인 거예요. 보상화법. 부메랑 화법입니다. 고객이 제기한 반론이나 부정적인 의견을 오히려 강점으로 전환을 해서 설득하는 대화기법이에요. 이 서비스는 기능이 너무 많아서 복잡해 보이는데요. 네,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그만큼 한 가지 서비스로 모든 작업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부메랑 화법이에요. 자, yes and를 줄여서 YA 화법이라고 해요. 예, 네라고 하고 그리고의 방식으로 추가적인 가치를 제시하는 거예요.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그리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유지보수 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오히려 경제적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YB 화법입니다. YB. 고객의 의견을 인정하지만 but, 하지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반론을 제시하는 화법이에요. 네, 하지만 꼭 필요한 기능만을 제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파트 1 챕터 4 서비스 접점 관리와 MOT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비스 접점. 네, 볼게요. 자, 서비스 접점은요, 마케팅 및 서비스 경영 연구에서 서비스 품질과 고객 경험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등장을 했어요. 1984년 리처드 노먼이라는 이 사람이 이 개념을 강조하면서 본격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비스 접점은 무엇이냐? 바로 고객이 기업의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모든 순간을 의미를 합니다. 상호작용하는 모든 그 접점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즉,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직접 경험하는 모든 접촉 지점을 뜻합니다. 포괄적으로 대인 접점과 비대인 접점을 모두 포함을 하고요. 접점에서의 고객 경험은 인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관련된 것이 아닌 환경적인 거라든지 비인적 요소, 환경이라든지 분위기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중요성 한번 읽어보시고요. 서비스 접점의 특성 볼게요. 다양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판매 혹은 문제 해결,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목적이 있고요. 접점은 좀 달라져요. 절대적이지 않아요. 접점 상황은 매번 달라지고요. 과거 경험이나 사전 지식만으로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워요. 상황에 따라 좀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접점은 쌍방향적이에요. 서비스 접점은 제공자와 고객 간에 이루어지는 쌍방향적인 모든 행동과 의사소통을 포괄하고요. 따라서 이제 단방향적 제공이 아니라 상호적 거래,
예, 상호적 거래로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네, 서비스 제공자와 고객 두 개체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인 거죠. 자, 그리고 범위가 좀 제한적입니다.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죠. 그리고 쌍방향의 이렇게 접점 순간이라고 하니까 더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이타적이지 않아요. 고객과 제공자 모두 각자의 이해관계와 목적을 추구해요. 제공자는 뭐예요? 고객 만족과 기업의 이익이죠. 고객은 뭐예요? 뭐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가 있겠죠. 필요하다라든지 뭐 누구에게 선물을 해준다라든지. 그리고 접점의 성과는 좀 통합적입니다. 개별적인 요소 하나로 서비스 품질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서비스 제공자의 뭐 태도라든지 고객의 기대, 서비스 환경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결정이 되는 좀 이런 통합적인 특징이 있죠. 자, 서비스 접점의 분류가 있어요. 대인 서비스, 음성 서비스, 기술 기반 서비스 접점이 있습니다. 네, 대인과 서비스 음성은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기술 기반 서비스 접점, 기술 기반 서비스 접점에 이런 장단점이 나와 있어요. 기업의 장점이 있고요. 고객의 장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체크해 보면 기업의 경우에는 기술 기반으로 쓰게 되면 아무래도 인건비가 감소되죠. 24시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 따른 이런 서비스의 비일관성을 해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인적 고용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투자비가 초기 투자 비용은 많이 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 비용이 감소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단점으로는요. 좀 최신 기술 활용을 위해서 트렌드가 계속 바뀌면 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 기반 접점의 이해 부족으로 오히려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서비스 패러독스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ROI라고 투자 자본 수익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고객의 경우에도 장점을 보시면 일단 시공간 접근성이 향상이 돼요.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기술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고 이제 택배를 받으면 되잖아요. 이러한 시공간적 접근성 향상. 편리하죠? 하지만 이제 어르신들은 신기술 학습이 어렵죠. 개인정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불편한 사용자 환경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MOT는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에 꼭 나오죠? MOT. 자, MOT 무슨 뜻이에요? 모멘트 오브 스루예요. 진실의 순간, 직역하면 진실의 순간이에요. 바로 서비스 측에서는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순간을 의미를 합니다. 즉, 서비스 접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원래 그 어원이 뭐냐면요. 스페인의 투 용어인 모멘트 드라발데드 뭐에서 유래를 했대요. 투사가 소의 공격을 마주하는 그 찰나의 순간으로 진실의 순간, 결정의 순간을 의미하는 게 어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또 서비스 사이클 차트라고도 했는데요. 1시 방향에서 시작을 해서 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 아닙니다. 시계 방향이에요. 입장에서 설계가 되어야 된다. MOT 사이클 전체를 관리해야 한다. 이 용어는요. 스칸디나비아 항공 SAS라고 하거든요. 양칼슨 사장이 처음으로 기업 경영에 사용을 했습니다. 자, MOT의 3요소 볼게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요. 하드웨어는 좀 딱딱한 하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물리적 환경과 설비를 말하고요. 소프트,
어떤 체계죠. 시스템, 절차, 매뉴얼 등. 다음 휴먼 에어는 사람과 관련된 거예요. 그 시험에 이런 예시를 보고 특성이 다른 것,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예시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자주 나오죠. MOT 사이클 차트 분석 1, 2, 3, 4, 5단계까지 있어요. 1단계 서비스 접점을 진단합니다. 각 접점 처음부터 나가는 순간까지 그 과정을 모두 진단을 해요. 그 다음 접점을 설계를 하죠. 고객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정의를 합니다. 접점 사이클을 세분화를 하고요. 다음에 시나리오를 작성해요. 표준안 작성 후 이제 행동을 하는 거죠. 네. 이 사이클 순서도 시험에 종종 나오는 편이에요.